여긴 왜 동쪽의 문자를 품고 있죠? 엘리야의 낮은 독백이 카자흐 고원 한가운데 울렸습니다. 2025년 카자흐스탄 알타이 고원. 지반 8.3m 아래에서 6.8m 흑요석 비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저 스캔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석의 1744자 배열 구조가 광개토 대왕비와 94.8% 일치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러시아 극동 고고국은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나 분석이 진행될수록 모든 좌표는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고구려, 그리고 이친 제2제국.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록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서 동방 제국의 흔적을 깨우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야 도슨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을 연구하는 연구원이죠. 제 학문적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30년간 고고학 연구를 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허상이다. 특히 동아시아 문명에 관한 것들은요. 중국 학계가 주장하는 것들, 한국의 역사서들, 몽골의 전승 기록들. 저는 이 모든 것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장식과 과장이 섞여 있는지 봤으니까요. 그래서 2년 전 런던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카자흐 국립대학의 아이다 쿨란이라는 여성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제국의 유라시아 확장 가능성에 관한 언어학적 고찰이었죠. 약 50분간의 발표였는데 그 안에는 흥미로운 주장들이 가득했어요. 투르크계 문자에 남겨진 고대 동아시아 언어의 흔적, 중앙아시아 고분에서 발견된 기병 장비의 기원, 고대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었을 가능성. 하지만 저는 비판했습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손을 들었을 때 제 질문은 냉정했어요. 박사님, 이 모든 가설을 뒷받침할 고고학적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학적 유사성만으로는 역사적 연속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학회장 전체에 울렸어요. 약 300명의 학자들이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스퍼드의 권위 있는 교수가 제기한 의문이었으니까요. 아이다는 그 순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실망도 분노도 아닌 뭔가.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더 이상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교수님, 시간이 되신다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주십시오. 증거는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단지 아직 발굴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을 마친 아이다는 홀을 나갔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거만했죠. 세계적 명성을 가진 학자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3주 전 제 이메일에 논문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아이다 쿨란이었습니다. 제목은 카자흐 북동부 지진 지층 이상 신호에 관한 보고였죠. 내용은 극히 학술적이었습니다. 2월의 지진이 지층을 뒤흔들었고 평소에는 감지되지 않던 지하 구조물을 노출시켰다는 것. 그리고 라이다 스캔으로 그 구조물이 포착되었다는 것. 아이다는 이렇게 끝맺음했어요. 엘리야, 이제 우리는 이야기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궁금하신가요? 저는 그 이메일을 받자마자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아마도 자연적 구조물일 겁니다. 동굴 혹은 지하수로. 아니면 소련 시대의 군사시설일 수도 있고요. 아이다는 아마도 흥분해서 평범한 것을 특별하게 해석했을 겁니다. 학자라면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뭔가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누르 술탄에 도착했을 때 기온은 영하 3도였어요. 공항에서 아이다를 만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초연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예정된 것처럼요. 아이다는 제 짐을 받지 않고 바로 차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인사였죠. 4시간 반의 드라이브. 카타투 산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단조로웠습니다.
갈색 대지, 희미한 숲을, 멀리 보이는 산맥의 실루엣. 그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는 좁았어요. 아이다는 계속 차를 몰았고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러시아 기관의 접근을 막고 있는가? 아이다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요?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발견이 국제학계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이다는 한 번 숨을 쉬었어요. 러시아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중천에 있었어요.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랜드로버에서 내렸을 때 제 동료들이 이미 텐트를 세우고 있었죠. 마크 톰슨 고고지질학자, 니콜라이 드론 조종사, 후안 라이다 장비 전문가. 모두 아이다와 이미 접촉된 사람들이었어요. 지표면에서 8.3m 아래입니다. 마크가 측정기를 들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지점은 우리의 발 바로 아래였습니다. 계곡 벽면에 회갈색 토양층이 드러나 있었어요.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흔적이 명확했죠. 굴착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군부가 이 일대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아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를 사용하는 겁니다. 후안이 드론을 하늘로 띄웠어요. 그의 손가락이 조종기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드론의 날개음이 계곡에 울려 퍼졌죠. 라이다는 펄스 레이저로 토양의 밀도와 광물 구성을 투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정밀도는 수 센티미터 수준. 저는 이런 기술을 전에도 사용해봤지만 이 순간만큼 손가락이 떨린 적은 없었어요. 데이터 수신 중입니다. 후안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가? 이건 평범한 고고학 조사여야 하는데 제 직관이 뭔가를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좋은 징조인지 나쁜 징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그 3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아이다는 제 옆에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스크린을 봐야겠어요. 후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현장 텐트로 돌아갔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3D 스캔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흙과 암석의 레이어가 투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적외선과 라이다의 신호가 겹쳐져서 완벽한 단면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검은색이었습니다. 규칙적인 평면, 거대한 사각형. 제 숨이 멈췄어요. 마크가 측정 수치를 읽어내렸습니다. 길이 6.8m, 너비 1.2m, 두께 0.4m입니다. 그 숫자들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6.8m. 성인 남자 높이의 10배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무언가였죠. 표면을 더 스캔해봐. 상세히. 후안이 드론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번엔 500mm 정확도로 세밀 스캔을 했어요. 화면이 업로드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그 15분 동안 저는 호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문자였습니다. 규칙적인 선들이 배열되어 있었어요. 문단 구조가 분명했고 각 줄의 길이가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균열이나 자연적 무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글이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새겨놓은 글. 비교 분석 알고리즘을 실행해야 합니다. 후안이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국제 고고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 중국 역사서 기록, 신라비, 부여의 수묘 조직도, 몽골 석각 기록들. 알고리즘이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94.8%. 뭔가요? 니콜라이가 물었어요. 일치율입니다.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겹쳐진 이미지들이 나타났죠. 카자흐 고원의 검은 비석, 그리고 광개토 대왕비의 문자 패턴. 두 개가 겹쳐졌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야 했어요.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을 고고학으로 먹고 살아온 학자의 목소리였지만 마치 신입생 같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역사와 맞지 않았어요. 아이다는 화면을 더 확대했습니다. 문단 구조, 문법 표시, 각 문자 위에 발음 기호까지 보였죠.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에서 확신으로요. 엘리야. 아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고구려입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아이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왜 카자흐스탄에? 그 질문이 제 가슴을 뚫고 지나갔어요. 저는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이 나를 역사학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텐트 밖에서 엔진음이 들렸어요. 검은색 지프. 그 위에는 키릴 문자가 쓰인 배지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고고국. 검은색 지프가 계곡 입구에 멈췄을 때 시간은 오후 3시 47분이었어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까요. 지프 문이 열리고 5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겨울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참. 아이다가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한 일이라는 듯이요. 얘기 안 했나요? 뭘? 제 목소리가 예리했습니다. 긴장했으니까요. 러시아 기관이 우리를 따라올 거라는 걸요. 러시아인들이 우리 텐트에 다가왔습니다. 선두 인물은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회색 수염, 날카로운 눈빛.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러시아 연방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무허가 발굴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다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라이다 스캔만 했을 뿐입니다. 같은 겁니다. 당신들이 발견한 것이 뭔지 보고해야 합니다. 러시아인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고고학적 협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치 문제였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입했습니다. 영국 학자의 권위를 내세워서요. 단순한 지질 이상 신호입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인은 제 얼굴을 봤어요. 그의 눈빛이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판단하고 있었죠.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장비와 데이터는 저희가 임시로 보관하겠습니다. 국제 학계 심의를 거친 후에 반환됩니다. 그것은 압수였습니다. 아이다는 항의했어요. 이건 과학적 절차가 아닙니다. 이곳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절차는 우리가 정합니다. 러시아인의 말이 끝났을 때 제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다가 움직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노트북 가방을 집었습니다. 후안. 아이다가 말했어요. 백업이 있나요? 네.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포켓 속 작은 드라이브를 쥐고 있었죠.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거였어요. 러시아인은 후안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후안은 이미 드라이브를 튀겨냈고 그것을 아이다가 받았습니다. 아이다는 그것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작은 검은 막대. 그것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내려놓으세요. 러시아인이 더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복종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노트북, 라이다, 장비, 드론. 모든 것이 러시아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그 드라이브입니다. 텐트로 돌아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카자흐스탄은 오후 5시쯤이면 해가 진 거예요.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이제 뭘 하죠?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누르 술탄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올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아마도요. 하지만 카자흐스탄 영토를 벗어나면 그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이다는 전술가 같았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요. 누르 술탄의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동했어요. 눈에 띄지 않도록요. 호텔의 작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아이다는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지만 아이다의 개인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캔 이미지들, 문자 패턴, 측정치, 모두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제가 보는 것은 여전히 94.8%의 일치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문법을 분석해야 합니다. 문법을? 제가 물었어요. 문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법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아이다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어요. 손상된 문자군을 복원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있었죠. 광개토대왕비의 문법 규칙을 입력했어요. 신라비의 문자 배열 패턴, 부여의 수묘 조직 기록, 모든 고대 동아시아 비문의 언어학적 특성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었습니다. 이제 비교할게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카자흐 비석의 손상된 문자들이 점진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의 각도, 획의 길이, 문자 사이의 간격, 모든 것이 재구성되고 있었죠. 저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호흡이 막혔어요.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선명하게요. 이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국연, 간연. 아이다가 천천히 읽었어요. 뭔가요?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이다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동료의 불안감을 봤습니다. 국연은 나라의 깊이를 의미해요. 그리고 간연은 사이의 깊이를 뜻합니다. 그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용어들은 고구려만의 고유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어요. 어떤 다른 문명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고구려만. 오직 고구려만. 그 순간 제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선택된 순간들의 합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아이다가 계속 읽었어요. 문단 구조를 봐요. 각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기호들. 이건 광개토대왕비의 문법 표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얼마나? 99.7%. 아이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문법이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엘리야. 이건 설계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광개토대왕비의 문법을 따라 이 비석을 새겼다는 뜻이에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위조일 수도. 아니에요. 아이다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위조라면 1600년의 풍화 흔적을 어떻게 만들어요? 위조라면 돌의 광물 조성을 어떻게 조작해요? 이 비석은 1600년을 그곳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제가 일어났습니다. 호텔 라운지를 걷고 싶었어요. 생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다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아이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비석의 마지막 부분. 손상이 심한 부분인데. 뭐요? 제가 물었습니다. 문법 분석 결과 거기에 숨겨진 문자가 있어요. AI가 복원했거든요. 뭐가 쓰여 있어요? 제2제국.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국이 2개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가 아는 고구려. 그리고 또 다른 고구려. 여기서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복원된 문자들이 명확하게 떠 있었어요. 제2제국.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학문적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호텔 라운지의 형광등이 밤새도록 우리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후 11시부터 시작한 분석은 밤 1시를 넘었고 2시를 넘겼고 결국 새벽 4시까지 이어졌죠. 제 눈이 부었습니다. 커피 4잔이 옆 테이블에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다가 계속 타이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적이 없었어요. 마크와 후안, 니콜라이는 이미 피곤에 빠져 근처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다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죠. 여기를 봐요. 아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5시간 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엔 흥분했던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숫자들. 이건 뭐죠? 제가 물었어요. 비석의 3번째 문단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서는 수묘 조직이라고 불렀던 제도가 있어요. 왕릉을 지키기 위한 관리 조직이죠.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예요. 수묘? 제가 반복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다가 더 설명했어요. 왕이 죽으면 그 왕릉을 영구적으로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배치되었어요. 식량 공급부터 무장 경비까지 모든 것이 체계화되었죠. 고구려 제국의 질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제가 화면을 더 자세히 봤어요. 숫자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330이 뭐죠? 가구 단위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30 가구. 즉, 약 16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인구죠. 330 가구가 뭐 하는 건데요? 그게 문제예요. 아이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 비석에 따르면 이 330 가구는 단순히 왕릉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이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더 많은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여기를 봐요. 330 가구 중에 30 가구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어요. 30 가구? 네. 그리고 그 30 가구 안에는 3가구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아이다가 가리킨 부분에는 특별한 기호가 있었습니다. 마치 왕관처럼요. 이건 제가 중얼거렸어요. 계층 구조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아이다가 다른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330 가구들이 배치된 지역을 봐요. 모두 천문학적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카자흐 고원의 지형도였어요. 그 위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점들이 뭐죠? 수묘 조직이 배치되었던 위치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비석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600년 전 카자흐 고원의 지형으로 복원했어요. 지도를 보면서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점들이 완벽한 기하학적 패턴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각형. 아니, 정확히는 별 모양이었죠. 이건 오각형입니다. 아이다가 완성시켰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오각형이에요. 고구려의 우주관이 반영된 천문 배치죠. 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이 상황의 거대함을 깨달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이건 잃어버린 문명의 재구성이었습니다. 그럼 이 수묘 조직은 뭐 하는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왕릉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이 규모라면. 아이다가 더 깊게 화면을 파고들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기 봐요. 각 330 가구마다 직책 기록이 있어요.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고구려 문자들이었죠. 이건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기록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천문 관측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인 조직 관리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인이라고요? 네. 각 330 가구마다 구체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행정기록 천문 상업까지 모든 걸 관할했던 거예요. 아이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건 제국의 최소 단위 조직이에요, 엘리야. 이 330 가구 하나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한 문명 단위였던 거죠.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왜 중앙아시아에 고구려식 조직이 있어요? 아이다가 제 눈을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가장 큰 수수께끼라는 듯이요. 그건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있었어요. 이 비석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동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그 영토를 확장했고 거기서도 같은 질서 체계를 유지했다는 선언 말이에요. 3300의 의미가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비율이 나라의 구조를 상징합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은 지배층, 300은 피지배층. 하지만 이 비율에 주목해보세요. 3300. 이건 중국이나 유럽의 피라미드 구조와 달라요. 너무 평등해요. 평등하다고요? 네. 이 비율이라면 지배층이 전체 인구의 10%예요. 당시 세계 어느 제국도 이 정도의 비율은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5% 이하였죠. 로마도 페르시아도 심지어 중국도.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의 제2제국은 놀랍도록 평등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왕조 국가가 아니라 질서 있는 문명 국가였다는 뜻입니다. 제가 화면을 봤어요. 330 가구들의 분포, 그들의 직책, 그들의 배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누출되면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사가 다시 쓰여야 합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어요. 동아시아 문명이 중앙아시아까지 미쳤다는 것. 고구려가 단순한 한반도의 왕국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제국이었다는 것.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역사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근데 왜 러시아가 이걸 숨기려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다가 웃음을 지었어요. 그건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패권의 문제죠. 만약 고구려가 여기에 제국을 세웠다면 이 지역의 역사 해석 자체가 바뀌어요. 현재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영토 주장도 재검토되어야 하고 카자흐스탄과의 국경 분쟁도 달라져요. 중국도 자신들의 영토 주장을 다시 정리해야 하죠. 정치 문제군요. 네.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의 비극이에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32분.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호텔 밖 누르 술탄의 야경이 희미했어요. 그 도시 어딘가에 러시아 연방 고고학국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모든 게 있었습니다. 그 드라이브 안에 진실이 있었으니까요. 엘리야. 아이다가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깨어났어요. 옛날에 엘리야는 이미 죽었어요.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에 떠 있는 330 가구의 배치도를 봤어요. 그것들이 만드는 별 모양. 그 위에 새겨진 고구려의 질서.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벽 6시. 누르 술탄의 카페에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호텔을 떠나야 했거든요. 러시아 연방 고고학국의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아이다는 외출 전에 짐을 조심스럽게 챙겼고 우리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카페는 작고 조용했어요. 북적대는 아침 손님들 속에 우리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다는 여전히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그 안에 있는 드라이브.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데이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어요. 군사사 전문가가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비석의 4번째 섹션 때문입니다. 아이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새로운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선들. 도표처럼 보였죠. 이건 뭐죠? 군사 편제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의 기병 편성 규칙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마병의 배치, 무장 체계, 진영 유지 방식,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당연하죠. 고대 제국의 군사력은 곧 국력이거든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비석에 군사 편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다는 건
이 제국이 수천 킬로미터를 정복할 정도의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카자흐스탄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를 어디서 찾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찾았습니다. 아이다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런던의 동료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고대 무기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비디오 콜을 해볼까요? 지금요? 지금입니다. 아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런던의 한 연구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장이 가득한 배경. 책상 위 고대 창과 칼들의 모형이 보였죠. 아이다. 화면 속 남자가 외쳤습니다. 50대로 보였어요. 곱슬한 회색 머리. 반짝이는 안경. 제임스, 급한 일이에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고대 기병 편제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건 기밀 자료라서 직접 보여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할 테니까 그걸 통해 시대를 특정해 줄 수 있을까요? 어느 문명에?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동아시아. 아마도 57세기.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임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기마 전술이? 극도로 정교합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개별 기병의 무장 체계부터 대형 전술까지 모든 게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건 이상한데.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동아시아의 기병 전술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건 8세기 이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57세기에 이미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왜요? 제가 화면에 말을 건넸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의 고대 무기 전문가 제임스 맥켄지입니다. 제임스가 절을 하듯 인사했어요. 당신은? 옥스퍼드 고고학과의 엘리아 도슨입니다.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도슨 교수, 제가 당신의 논문을 읽었어요. 동아시아 기마 전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비판을 철회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임스가 웃음을 지었어요. 약간의 충격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없나요? 기밀 사항입니다. 아이다가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임스가 펜을 들었어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기병 편제에서 가장 특별한 기술이 뭐죠? 아이다가 화면의 문자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제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여기입니다. 등자라고 불리는 장비예요. 등자? 제임스가 반복했습니다. 말의 안장에 달린 발받침이죠.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기마병이 발을 올려놓는 부분. 이 장비가 있으면 말 위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몇 세기라고 했어요? 5에서 7세기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6세기 중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을 통해 제임스의 손이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등자는 13세기에 유럽에 도입되었어요. 중앙아시아를 통해서요. 그 전에는 기마병들이 발받침 없이 싸웠습니다. 그게 우리 기록에는 없어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비석에 따르면 등자 기술이 6세기 중반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한 기마병 집단의 규모는 아이다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3000기입니다. 제임스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그의 놀란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3000기의 등자 장착 기마병이요? 네. 그리고 그들의 무기 체계도 매우 정교해요. 여기를 봐요. 아이다가 다른 섹션을 가리켰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도표가 나타났죠. 이건 찰갑입니다. 찰갑?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철 조각을 끈으로 연결한 갑옷이죠. 각 조각이 화살을 튕겨내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예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이 비석에는 찰갑의 구체적인 제조 방법과 규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철 조각의 두께, 끈의 길이, 연결 방식, 모든 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산업화 수준의 무기 생산이네요. 맞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문명은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였어요. 제가 화면을 봤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슨 교수, 이건 정말 진짜예요? 제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제임스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손이 책상 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이 정보가 나가면 학계가 난리 나겠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학계 발표?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세상에 나갈 때 첫 번째 공증인이 당신이 되어야 해요. 당신이 브리티시 뮤지엄의 고대 무기 전문가로서 이 기술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겁니다.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쯤? 모르겠습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일 겁니다. 비디오 콜을 끝낸 후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카페의 배경음악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스푼이 커피잔과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중얼거림, 비석에서 본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330가구의 수묘 조직에서 3,000기의 기마군단으로. 네. 아이다가 대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부대가 아니라 제국이에요. 완전한 제국. 그럼 이 제국은?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다가 사라졌어요? 아이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섹션이 나타났어요. 비석의 마지막 부분이었죠. 그건 5장에서 알게 될 거예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전선도입니다. 이 제국이 어떻게 동쪽에서 서쪽까지 확장했는지 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카페의 창밖으로 누루 술탄의 아침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도시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계속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찰갑과 등자, 말 위에서 발을 고정한 그 작은 장치. 그것이 전장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전장이 유라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죠. 역사는 작은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누루 술탄의 아파트였어요. 아이다의 친구 소유의 작은 원룸이었죠. 러시아 연방 고고학국의 감시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호텔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아파트의 벽은 누런색이었고 창문 너머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였어요. 아침 8시였습니다. 마크가 대형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후안이 인터넷 연결을 확인하고 있었죠. 아이다는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비석의 5번째 섹션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다르게 보였습니다. 지도였거든요. 뭐죠? 니콜라이가 물었습니다. 세 갈래 전선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이 어떻게 이 넓은 땅을 정복했는지 그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화면의 지도에는 빨간 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세 개의 화살표였죠. 동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향하는 선, 서쪽으로 향하는 선, 그리고 남쪽으로 향하는 선. 이건 제가 중얼거렸어요. 동시 정벌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은 카자흐 고원을 기점으로 북쪽, 서쪽, 남쪽에서 동시에 확장 전쟁을 했어요. 세 개의 전선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고대의 그런 규모의 군사작전이? 이 비석이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는 그게 가능했다는 것. 아니, 그걸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다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북쪽 전선이 더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북쪽, 현재의 러시아 영토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이 화살표가 뜻하는 건 극지방으로의 진출이에요. 스타브로폴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극지방에? 네. 털 많은 짐승들을 사냥하고 모피를 거래하기 위한 진출이었어요. 아이다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구려는 상인 조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관리했어요.
약 15개의 상단이 북쪽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봤어요. 작은 숫자들이 지도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 숫자마다 기호가 달려 있었죠. 이건 뭐죠? 각 상단의 규모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평균 200명에서 500명 정도씩 북쪽 지역에 파견되었어요. 그들은 물품을 구매하고 현지인과 거래를 하고 고구려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작동했죠. 그럼 서쪽은?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다가 서쪽 화살표를 가리켰습니다. 서쪽. 더 흥미로워요. 서쪽 화살표는 북쪽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카자흐를 넘어 코카서스 산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건 군사 정복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상인 파견이 아니라 실제 군대의 진군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병 부대가 서쪽으로 진출했고 현지의 유목민 부족들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전쟁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기병대가 이겼어요. 화면에 전투 기록이 나타났어요. 숫자와 문자들로 기술된 전투 명부였죠. 총 7번의 주요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기원 후 637년 7월. 두 번째는 638년 2월.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기원 후? 7세기? 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의 활동 시기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유라시아를 장악했던 거죠. 그럼 당시 로마는? 제가 물었습니다. 마크가 답했어요. 7세기? 로마 제국은 이미 붕괴했어요. 비잔틴 제국이 남아있긴 했지만 극도로 쇠퇴한 상태였죠. 그럼 이 고구려 제2제국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는 뜻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남쪽 화살표를 가리켰어요. 이 화살표는 가장 짧았습니다. 남쪽, 페르시아 방향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이 화살표는 짧지만 가장 흥미로워요. 여기가 비석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부분이거든요. 왜요? 무역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는 남쪽으로 진출해서 페르시아와 직접 무역을 했어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말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무역로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카자흐에서 시작해서 서역을 거쳐 페르시아로 향하는 길. 이 무역로에는 고구려의 상단이 배치되었어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래된 물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온 비단, 북쪽에서 온 모피, 남쪽에서 온 향신료와 보석, 모든 게 카자흐 중심부로 수렴되었어요. 그럼 고구려 제2제국은? 제가 말했습니다. 거래의 허브였던 거네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국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문명이었어요. 제 가슴이 떨렸습니다. 역사의 거대함이 저를 압도하고 있었죠. 마크가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계산기 위를 움직였어요.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리예요. 마크가 대답했습니다. 이 세 전선의 총 거리를 계산하고 있어요. 마크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약 1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이것들을 동시에 관리했다고요? 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 따르면 이 모든 영역이 통합된 행정체계로 관리되었어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말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역참제도. 말을 타고 달려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예요. 우리가 이미 본 330가구 수묘 조직의 핵심이 바로 이 역참 관리였습니다. 아이다가 비석의 다른 섹션을 가리켰어요. 각 역에는 말 200마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카자흐에서 극지방까지 약 20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스페인에서 페르시아까지는 약 30일. 로마 제국도 이 정도 속도로는 영토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이 로마보다 더 진보된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이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아파트 벽이 울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굉음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호한 노크였죠. 우리는 모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누구죠? 니콜라이가 속삭였어요. 아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데이터를 백업했나요? 아이다가 후안에게 물었습니다. 네. 세 곳에 있습니다. 후안이 대답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카자흐 문화부입니다.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자흐 말이었죠. 아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관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아이다 쿨란? 첫 번째 관리자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임시로 당신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해야 합니다. 왜요? 국가문화유산 법규 위반입니다. 관리자가 대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영토에서 발견된 모든 고고학 자료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이건 비공개 연구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공식 발굴이 아니라 학술 분석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관리자가 개입했습니다. 명령입니다. 아이다는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다가 조용히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미 모든 게 있었어요. 드라이브 안에요. 아이다의 드라이브는 지금 제 호텔 방 안 숨겨진 곳에 있었거든요. 관리자들이 떠난 후 아파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떠나야 해요.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요. 어디로? 런던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제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떠난다는 건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었죠. 이 고원의 검은 비석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 창밖을 봤어요. 누르 술탄의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러시아 연방 고고학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있을 겁니다. 카자흐 정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거대했어요. 그레이트 러셀 스트리트의 입구를 지나 메인홀에 들어섰을 때 천장이 내 위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로제타석, 이집트 미라들, 로마의 대리석상들, 인류의 역사가 모두 이곳에 보존되어 있었죠. 우리는 제임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3층. 자료실 깊숙한 곳이었어요. 카자흐스탄을 떠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공항을 피해 육로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중국에 들어갔고 거기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러시아 연방 고고학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제임스의 사무실은 책과 유물로 가득했습니다. 고대 창과 칼의 복제품들, 갑옷 조각들, 동방의 무기들이 모두 정렬되어 있었어요. 도착했군요. 제임스가 반겼습니다. 그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남은 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5장과 6장입니다. 아이다가 답했습니다. 5장은 이미 런던 호텔에서 분석했고 이제 6장을 봐야 해요. 6장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수군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의 해군력에 관한 기록이에요.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빠르게 컴퓨터를 켰어요. 아이다가 드라이브를 꽂았습니다. 비석의 6번째 섹션이 나타났죠. 이번엔 다른 형태의 기록이었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도표였어요. 이건 뭐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네, 항로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의 해군이 어떻게 내륙을 항해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내륙을? 제임스가 놀랐어요. 바다 없이? 그게 바로 이 비석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이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도표가 더 선명하게 나타났죠. 카자흐스탄의 내해 수위를 복원한 자료예요. 1600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물의 분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는 아라레가 거의 말라버렸어요. 하지만 1600년 전엔 아라레의 수위가 훨씬 높았고 카스피해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다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선들이 뜻하는 건 고구려 해군이 내해를 통해 활동했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하는 것처럼 내륙의 거대한 물길을 통해 말이죠. 그게 가능해요? 후안이 물었습니다. 강 항해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광대했습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비석에 따르면 고구려는 약 300척의 배를 이내해에 운용했어요. 그리고 이 배들의 용도가 흥미로워요.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주로 무역이었습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약 100척은 군사용이었어요. 제임스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100척의 군함? 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이 군함들의 구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선체의 길이, 선원의 수, 무기의 배치, 모든 게 상세하게요. 화면에 배의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측면과 상면도가 함께 보였죠. 나는 배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그것이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이 배는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매우 고도의 조선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제국이 운용할 수 있는 전쟁 도구였어요. 제임스가 화면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배의 각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 돌출된 부분은 선수입니다. 적 함선을 박살내기 위한 충각이죠.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고구려 군함은 근접 전투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배가 충돌해서 싸우는 방식이었죠. 그럼 여기는? 제임스가 배의 윗부분을 가리켰어요. 화살을 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각 배마다 약 50명의 궁수가 탑승했어요. 그들이 적 함선의 선원들을 제압했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1400년 전의 해군 전술이었어요. 그것도 극도로 정교한. 그런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해에 그런 함대가 필요했어요? 무역 보호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토 통제죠. 비석에 따르면 고구려는 내해의 주요 지점들에 항구를 건설했고 그것들을 해군으로 보호했어요. 아이다가 다른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지도였어요. 카자흐 고원의 지도였는데 여러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항구예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총 15개의 항구가 있었고 각 항구마다 해군 기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장해군도입니다. 아이다가 한 점을 가리켰어요. 현재의 카라보가스만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이곳이 고구려 해군의 중심부였어요. 그곳엔 뭐가 있어요? 아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체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건축물의 복원도였죠. 돌로 만든 거대한 성곽. 그 안에는 여러 건물들이 보였어요. 이 성체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고구려식 건축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아이다가 다른 자료를 켰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실제 발굴 사진이었죠. 장해군도에서 실제로 발견된 고구려식 성체의 유적입니다. 사진 속에는 무너진 돌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분명히 고구려식이었어요. 벽돌의 배치, 성문의 구조, 모든 게 비석의 도면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얼거렸어요. 증거네요. 실제 증거가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이 유적은 지난 수십 년간 카자흐스탄 고고학 보고서에 미확인 유적으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그 기원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이건 고구려 제2제국의 해군 기지였다는 것을. 제임스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이 성체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모두 고구려 것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자기, 금속 공예품, 기와, 글자가 새겨진 돌판. 모든 게 고구려 양식이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언어 장벽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소련 시대에 발굴된 이 유적들이 국제학계와 공유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독립 후 카자흐스탄은 이 유적의 기원을 파악할 수 없었죠. 고구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화면을 봤어요. 성체의 복원도, 그리고 실제 발굴 사진. 두 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해군은? 제가 물었습니다. 뭐 하다가 사라졌어요? 그건 비석의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7장에서요.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런던의 거리를 봤어요. 런던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현대적 고층 건물들 사이에 고대의 건축물들이 섞여 있었죠. 물을 지배한 자는 결국 땅도 지배했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석에 쓰여 있던 말이었어요. 고구려는 내해의 해군을 통해 광대한 영토를 연결했어요. 그 연결이 없었다면 이렇게 큰 제국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비석의 각 섹션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1장 검은 기둥의 발견 2장 문법과 기본 설정 3장 330가구 수묘 조직 행정체계 4장 찰갑과 등자 군사력 5장 세갈래 전선 영토 확장 6장 해군과 항로 연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거대한 문명의 전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제가 물었습니다. 역사의 재구성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세계사의 공백을 채우는 거죠. 제임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이제 7장을 봐야 합니다.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답변이 거기 있을 겁니다. 이 제국이 왜 사라졌는지 그 이유가요. 제임스의 사무실 벽에는 고대 지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표시, 흉노의 확장 범위, 모두 7세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이다는 그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두 틀렸어요. 뭐가?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이 지도들이 모두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고구려 제2제국이 빠져 있으니까요. 아이다가 브리티시 뮤지엄의 고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카자흐에서 시작해서 북쪽, 서쪽, 남쪽으로 확장하는 영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제국이 이렇게 광대했다면 왜 주변 국가들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당시 페르시아도 있었고 중국의 당나라도 있었는데. 아이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이에요. 아이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석의 7번째 섹션이 나타났죠. 이번엔 지도가 아니라 문자와 표가 섞인 형태였습니다. 이게 그 답변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비석의 7장은 노객의 조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고구려 제2제국이 주변 부족과 국가들을 다루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죠. 노객? 마크가 물었습니다. 항복한 자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뉘앙스예요. 노객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국과의 계약 관계였습니다. 화면에 조건들이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문자로 적힌 항목들이었죠. 첫 번째 조건 매년 물품을 바친다.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각 노객 국가는 매년 정해진 양의 물품을 고구려에 납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양은 그들의 경제 능력에 맞춰 결정되었습니다. 공평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석에는 각 국가별로 납부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백제는 매년 쌀 1000석, 선비 부족은 모피 500장, 가야는 금속 제품 200개, 모두 다르게 책정되었어요. 제임스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죠.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서 일정한 세금을 걷었는데 고구려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했다는 거네요. 더 흥미로워요. 아이다가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 항복한 국가는 내부 통치를 유지한다. 자치라는 뜻이네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은 정복지의 왕이나 족장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대로 유지시켰죠. 대신 고구려에 충성하도록 명령했을 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문자로 적힌 약속 문서 같은 형태였어요. 이건 노계 국가들이 실제로 서명한 조약 목록입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백제의 왕, 가야의 족장, 선비 부족의 우두머리, 모두가 이 조약에 동의했어요. 왜? 후안이 물었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조건이 그 이유예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부 분쟁이 일어나면 고구려가 중재한다. 중재? 네. 비석에 따르면 고구려는 노계 국가들 간의 분쟁에 개입했어요. 그리고 강력하게요. 아이다가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기원 후 645년. 가야 내부의 왕위 계승 분쟁. 고구려가 개입해서 불과 3개월 만에 해결했어요. 어떻게? 강력한 군사력으로요.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고구려가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양측을 모두 불러 중재했죠. 그리고 더 능력 있는 자를 왕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건 기생인데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노계 국가들은 고구려의 힘 아래에서 오히려 안정을 얻었어요. 내부 분쟁이 줄어들었고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았으니까요. 제임스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네요. 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정복하되 지배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강요했을 뿐이죠. 화면에 더 많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각 노계 국가들의 안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된 이후 모든 국가의 안정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전쟁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노계 국가들 간의 분쟁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라는 상위 중재자가 있었으니까죠. 그럼 경제는? 마크가 물었습니다. 더 흥미로워요. 아이다가 다른 자료를 켰습니다. 교역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고구려 편입 이후 노계 국가들의 교역량이 300% 증가했어요. 300%? 제임스가 놀랐습니다. 왜죠? 고구려의 해군과 육로 네트워크 덕분이에요.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이전엔 각 국가가 독립적으로 무역을 했지만 고구려 편입 후엔 고구려의 대상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모든 국가에게 득이었어요.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교역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카자흐 중심부에서 모든 노계 국가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 물품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제국은 평화로운 국제 질서였단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은 군사력으로 평화를 강제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공정했습니다. 모든 노계 국가가 이득을 봤거든요. 제임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런던의 거리를 봤어요. 현대의 거리.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도시. 이건 현대의 국제 질서와 비슷하네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1400년 전에 이미 근대적 국제 질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질서는 어떻게 붕괴했어요? 아이다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비석의 마지막 섹션으로 향했죠. 그건 8장에서 알게 될 거예요.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날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제임스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들? 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질서가 완벽했다면 왜 제국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아직 해독되지 않은 마지막 섹션.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겁니다. 왜 고구려 제2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했는지.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고 질서로 묶어냈습니다. 아이다가 비석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이 제국의 철학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질서는 어느 순간 깨지는 법이죠. 런던의 오후 햇빛이 브리티시 뮤지엄의 사무실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화면에는 아직 해독되지 않은 글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의 사무실은 밤이 되었어요.
런던의 하늘이 어두워지자 형광등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다는 여전히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비석의 마지막 섹션. 아직도 완전하게 해독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석의 8번째 섹션이에요. 그리고 이건 가장 손상이 심했던 부분이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흐릿한 문자들이었습니다. 1600년의 풍화가 이 부분을 심하게 훼손했어요. 하지만 AI 복원 알고리즘이 작동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글자가 선명해졌죠. 보여요? 아이다가 물었습니다. 천자. 아이다가 첫 글자를 읽었습니다. 하늘의 아들. 이건 황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제임스가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제 마음도 철렁했어요. 제국의 정통성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비석의 마지막 부분은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고구려 제2제국의 황제가 왜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그 정당성을 말하는 거죠. 더 많은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에서 내려온 후손에서 한.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 신화죠. 부여의 창시자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고구려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마크가 물었습니다. 제2제국의 황제도 그 계통이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석에 따르면 제2제국의 황제는 고구려 왕족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황족이 중앙아시아에서 제국을 재건했다는 의미죠. 제가 화면을 봤습니다. 복원되는 글자들.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럼 이 황제는 누구였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보코 황제. 아이다가 발음했습니다. 보코.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예요. 제임스가 펜으로 메모했습니다. 보코 황제. 역사에 기록된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 황제와 제국에 대한 기록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이다가 화면을 더 넘겼습니다. 비석의 정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국의 멸망 기록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글자들은 다르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는 듯한 필체였죠. 70년. 태양의 후손의 제국이 70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기원 후 580년부터 650년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었어요. 그 다음은 제가 물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역사를 기록하는 듯한 형태였죠. 동쪽에서 온 군대에서 오네.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제임스가 놀랐습니다. 중국의 당나라가 카자흐까지 진출했어요? 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비석에 따르면 당나라의 군대가 실크로드를 통해 카자흐까지 진격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제2제국의 군대와 충돌했죠. 화면에 전투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들과 지역명들이었어요. 총 5번의 주요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 후 648년. 장해군도에서의 해전이었어요. 해전? 네. 당나라의 함대가 고구려의 해군과 맞붙었습니다. 아이다가 설명했습니다. 비석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당나라 함선 50척, 고구려 함선 30척. 그리고 결과는 아이다가 숨을 쉬었습니다. 고구려의 패배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패배? 네. 당나라의 함대가 고구려 해군을 격파했어요.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육상 전투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전투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당나라의 군대가 점진적으로 남진하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영토가 줄어들고 있었죠. 마지막 전투는 기원 후 650년입니다.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카자흐 고원의 중심부. 여기서 고구려 제2제국의 황제군이 당나라군과 최후의 결전을 펼쳤어요. 결과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패배.
그리고 황제의 죽음.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황제는 검을 품고 하늘로 올라갔다. 아이다가 읽었습니다. 고구려 제2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를 선택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밤거리 소음이 창밖에서 들렸지만 사무실 안은 조용했어요. 그럼 이 비석은?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에요? 기록입니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진 제국의 기록.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황제의 삶과 죽음을 적은 비석이에요. 누가 세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생존한 제국의 신하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황제의 죽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카자흐 고원에 묻었던 거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왜? 미래를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비석을 발견하고 사라진 제국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 별들이 떠 있었어요. 1400년 전에 카자흐 고원에서도 같은 별들이 떠 있었을 겁니다. 보코 황제는 그 별 아래에서 죽었어요. 패배와 함께요. 하지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승리 아니었을까요? 뭐라고요? 아이다가 물었습니다. 황제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비석을 통해서 제국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00년을 통치한 제국. 그것도 공정한 질서와 평화의 제국이. 그게 패배일까요? 제임스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옳은 말입니다, 도슨 교수.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이 비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록이에요. 사라진 제국이 역사에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영원한 승리가 되니까요. 아이다가 화면을 나갔습니다. 비석 전체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6.8m의 검은 돌. 1744자의 글. 우리는 제국을 서쪽에서만 찾았습니다. 아이다가 말했습니다. 로마, 페르시아, 아랍 제국. 모두 서쪽에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답은 동쪽에 있었어요. 동방 문명의 위대함은 이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30년의 학문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국제학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제임스도 공증인이 되어주겠죠?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이겠습니다. 호텔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밤은 깊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잊힌 제국을 일깨웠으니까요. 그리고 그 제국의 목소리가 1400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문명은 기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잊힌 제국이 존재했다는 가장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1400년 전 카자흐 고원에 세워진 흑요석 비석의 1744자가 오늘 국제학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엘리아는 의심 속에서 시작된 여정이 세계사를 다시 쓰는 순간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보코 황제와 그의 신하들이 남긴 이 기록이 잃어버린 100년의 제국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전역을 지배했던 고구려 제2제국. 질서로 평화를 만들고 무역으로 문명을 연결했던 제국. 그 제국의 황제는 항복하지 않았고 대신 이 비석 속에 자신의 이야기를 영원히 새겨놓았어요. 지금 이 순간 세계의 역사 교과서들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것의 위대함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이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에 제2제국 4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제국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역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2시간 만에 세계 고환경 데이터 3112세트가 동쪽 0.04도로 일제히 정렬되었습니다. 히말라야, 파미르, 알타이,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4,000km에 걸쳐 그어진 이 직선 앞에서 유럽 학계는 침묵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신화라며 외면해온 대홍수의 흔적이 정확한 과학 데이터로 부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닌 영국 국적의 냉철한 과학자였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유라시아의 끝까지 내몰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세기의 발견을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3112세트.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 엘리엇 브램스는 화면 앞에서 호흡을 멈췄습니다. 히말라야 빙하코어에서 추출한 모든 기후 신호가 동쪽으로 정확히 0.04도씩 정렬되어 있었거든요. 청색 모니터의 불빛이 내 얼굴을 비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과학자로서 나는 그 순간을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15년을 쌓아올린 기후고 고학자였습니다. 위치 정보기, 해발, 형성 연대 모든 변수를 숫자로만 번역해온 사람이었죠. 신화는 거짓이고 종교 기록은 오류이며 과학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던 내가 말입니다. 학회에서도 나는 철저한 실증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감정적 해석은 배제하고 데이터만 말한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내 세미나 제목까지 그 이름이 붙어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311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배치한 것처럼 같은 각도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었어요.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논리와 숫자가 말하는 진실 사이에 벌어지는 균열이었죠. 나는 화면 속 지도를 크고 또 크게 확대했습니다. 동쪽 0.04도. 그 직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따라가고 싶었어요. 사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의도로 시작했었습니다. 기후 분석 모델의 오류 지점을 검증하려던 거였거든요. 세계 고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 신호를 찾아내고 그것이 측정 오류인지 자연 현상인지 판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투자했어요. 히말라야, 친산맥, 카프카스 산맥의 빙하코어를 수집하고 인공위성 영상과 동위원소 데이터를 대조했습니다. 논문도 반 정도 작성했었죠. 제목은 세계 기후 이상과 데이터 신뢰성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학술 논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분석 사이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렬 패턴이 드러났어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확신했습니다. 프로그램 버그일 거라고 생각했죠. 나는 코드를 다시 짰고 데이터를 재입력했으며 알고리즘을 점검했습니다.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동쪽 0.04도. 편차의 범위가 0.02도인데 3112개 데이터 중 무려 2847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0.000003% 미만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마우스에 얹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분석을 돌릴지 아니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그 선택 사이에서 나는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이 결과가 맞다면 모든 게 바뀐다는 뜻이었거든요. 대홍수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고 그 기억이 지구 전역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렸어요.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5번을 더 했습니다. 모두 같았어요. 그 순간의 고독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밤 11시 분석실에는 나 혼자였어요. 책상 위에는 따뜻했던 커피가 식어 있었고 옆에는 구겨진 담배갑이 놓여 있었죠. 나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밤은 피웠어요. 손가락 사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는 화면만 봤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석실의 불빛이 더 밝게 느껴졌어요. 마치 나만 남겨진 세상 같았습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암시였어요. 과학자로서의 나를 깨우는 주문이었습니다. 만약 지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신화건, 오류건, 우연이건 그 직선의 의미를 찾아야 했어요. 나는 화면을 오프했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대홍수 신화, 고대 이동 경로, 유전자 표지, 3시간.
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히말라야에서 시작하는 그 직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사했습니다. 지도 위의 점들을 따라가면 파미르 고원을 지나고 알타이 산맥을 거쳐 연해주를 통과하고 결국 한반도에 도달했습니다. 12,000km의 거리. 그 궤적이 문헌에 남겨진 고대 홍수 신화들과 겹치기 시작했어요. 바빌로니아 신화, 힌두 전설, 중국 고대 기록, 심지어 그리스 신화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건 숫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패턴이었어요. 신화들이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홍수가 나타나고 산이 나타나고 새가 나타나고 다시 시작된다. 이 순서가 어느 문명에서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한반도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복사된 기억이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이 겪은 공통의 경험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야기로 변한 거였어요. 새벽 4시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논문을 폐기하기로요. 케임브리지로의 복귀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학회 발표는 취소했고 동료들의 이메일도 무시했어요. 그들은 내가 휴가를 간 줄 알았을 겁니다. 누군가는 극도의 피로 상태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학장은 아마 직위 취소를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내려놨어요. 이것이 옳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노트북, 위치 정보기, 수신기, 카메라, 측정 장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지도였습니다. 인쇄된 지도의 동쪽 0.04도 직선을 손으로 그었어요. 그 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 그 직선의 시작점이자 모든 여정의 첫 번째 퍼즐이 있는 곳 말입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15년을 케임브리지에서 쌓아올린 경력이 지금 한 줄의 데이터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런데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여정. 그것이 얼마나 나를 바꿀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았던 건 이것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실험실의 과학자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나의 삶이 나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동쪽으로 나는 가야 했어요. 61개. 내가 손으로 정리한 대홍수 신화는 61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공항 라운지에서 나는 노트북 화면 위에 그것들을 배열했어요. 바빌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힌두의 만우 전설, 그리스의 노아 같은 인물들. 각각의 신화 옆에는 시간 좌표를 붙였습니다. 12,000년 전, 11,000년 전, 9,000년 전. 그렇게 배열하니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나 카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계속 그 숫자들을 정렬하고 또 정렬했습니다. 루나는 이스라엘 국적의 환경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우리는 학회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녀를 거의 무시했어요. 여성 분석가, 그것도 학제적 경계에 있는 연구자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밤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빙하코어 추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구간. 할 수 있습니까? 루나의 답장은 이 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리고 20분 뒤 예루살렘 공항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콜레드 호텔의 업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루나는 카메라 옆에 3개의 하드드라이브를 놓았어요. 그 안에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빙하코어 데이터 2,400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을 때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혼자서 수집했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루나는 웃었어요. 당신 논문 읽었어요. 세계 기후 이상과 데이터 신뢰성. 좋은 논문이었는데 뭔가 빠져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나는 루나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가 감지하는 건 그녀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루나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찾는 건 정렬 패턴이 아니라 의도예요. 맞나요? 그 순간 나는 이 여정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나는 내 질문을 묻지 않고도 이해했어요. 우리는 밤새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루나의 데이터와 내 데이터를 합치니 패턴이 더 명확해졌어요. 동쪽 0.04도. 그 정렬은 단순히 지형학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한 길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신화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루나에게 61개의 신화 목록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신화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홍수가 나타난다. 그 다음엔 산이 나타난다. 그리고 새가 나타난다. 새가 뭔가를 물고 돌아온다. 보통은 잎사귀였어요. 그리고 모든 신화가 끝난다. 새로운 시작으로요. 루나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그러자 61개의 신화가 시간순으로 정렬되었어요. 가장 오래된 것부터 가장 최근의 것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봤습니다. 패턴. 분명한 명백한 패턴이었어요. 초반에는 모든 신화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같은 요소들, 같은 순서, 심지어 같은 숫자들까지 반복되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신화는 고유해져 갔어요. 각 문명의 색을 입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신화가 아니라 복사된 기억이다. 루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을 그녀가 먼저 했어요. 우리는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었다는 걸. 이건 기억이었어요. 어떤 생존자들이 실제로 겪은 비극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각 문명의 종교적 언어로 번역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각 신화에서 산의 방향을 추출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생존자들은 동쪽의 산으로 향합니다. 힌두 신화에서 마누는 동쪽의 봉우리를 찾습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 황하 유역, 이집트 모든 지역의 신화에서 생존자들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루나가 지도를 그렸어요. 각각의 신화에서 산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뭔가 드러났습니다. 모든 화살표가 한 점으로 수렴했어요. 한반도. 정확히는 한반도의 동쪽 끝으로요. 나는 그 지도를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야?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없었거든요. 61개의 독립적인 문명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의 산을 신성한 장소로 기억했다. 이건 우연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더 이상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였어요. 우리는 계속했습니다. 신화 속의 새를 분석했어요. 길가메시에서는 비둘기가 나타나고 그리스 전설에서도 비둘기나 새가 나타나며 중국 기록에서는 황금색 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든 새는 동쪽에서 온다는 거였습니다. 또는 동쪽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새가 가져오는 것도 동일했습니다. 올리브잎 또는 새잎. 재생의 상징이었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61개의 신화는 사실 하나의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어요. 12,000년 전 어떤 거대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홍수였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생존자들은 높은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모두 동쪽으로요. 그 기억이 각 문명에 도달했을 때 지역의 종교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창조된 거였습니다. 밤이 새었어요. 우리는 호텔 업무실에서 16시간을 연속으로 일했습니다. 커피잔은 9개가 됐고 루나의 노트북 배터리는 방전됐어요. 루나는 내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고 나는 여전히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인류 역사의 재해석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화라고 치부했던 것이 사실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루나가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신화들의 분화 시점이었어요. 가장 오래된 신화들은 거의 동일하게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각 문명의 신화는 고유해져 갔어요. 바빌로니아의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색을 띠고 중국의 신화는 중국식 해석을 입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원본 기억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서 각 지역의 문화적 필터를 통과했던 것처럼요. 이게 맞다면 루나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기억의 끝입니다. 신화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는 곳 말이에요. 나는 알았습니다. 루나가 뭘 말하는지. 그건 한반도였어요. 모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 모든 신화의 생존자들이 향해야 했던 장소. 기억의 마지막 보관소.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게 더욱 명확해졌어요. 우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예루살렘의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루나가 나를 봤습니다. 언제 떠나시나요? 내일이면 된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따라 신화를 따라 그리고 역사를 따라 동쪽으로요. 한반도를 향해서 말입니다. 해발 4,500m. 산소 농도가 평지의 절반이 되는 고도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루나는 더 심했어요.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텐진 소남이라는 가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앞을 걸었어요. 그는 티베트 고원의 여러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고대 전승을 모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루나와의 대화 속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건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텐진의 첫 말은 이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찾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텐진을 따라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찼어 있었어요. 마치 이 길을 몇천 번 걸어본 사람처럼요. 실제로 텐진은 이 지역에서 50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67세였고 머리는 이미 하얀색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은 젊었어요. 호기심과 무언가를 아는 사람의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본 데이터, 텐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걸음을 늦췄어요. 그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12,000년 전 물이 세상을 덮었을 때의 이야기 말입니다. 나는 루나를 봤습니다. 루나도 나를 봤어요. 우리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데이터를 알고 있는 거지? 계곡의 깊숙한 곳에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돌무더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게 돌무더기가 아니라 구조물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된 돌들. 그리고 그 안에 수로가 있었어요. 매우 정교한 수로였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루나도 멈췄어요. 나는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각도계. 수로의 경사각을 재기 위함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이 불안정했어요. 숫자가 나왔습니다. 32도. 정확히 32도였습니다. 내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 각도는 의도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루나가 내 옆에서 같은 측정을 반복했어요. 32도. 역시 32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텐지는 우리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슬픈 것 같으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이 제단은 12,0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각도가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흐르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하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텐진이 손으로 수로를 가리켰어요. 내가 따라봤습니다. 수로는 더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였어요. 원형의 저수지. 깊이는 몇 미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돌들로 만든 벽이 물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물이 없었지만 이곳이 한때 생명의 샘이었다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대홍수 이후 처음으로 물을 모은 장소입니다. 텐진이 계속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로는 이곳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점이었어요. 나는 손으로 저수지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돌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얼마나 오래된 돌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수천 년은 넘었을 겁니다. 내 손가락이 돌 위의 홈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 홈들이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글씨 같았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루나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메라 셔터음이 계속 울렸어요. 손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텐진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계곡을 더 내려가니
또 다른 구조물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돌로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높이는 3m 정도였고 여러 개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모으는 것처럼요. 하늘 기둥입니다. 텐진이 말했어요. 이것들은 하늘의 기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의 신에게 감사하고 다시는 대홍수가 오지 않기를 기원하는 기도였어요. 우리 문헌에 따르면 이 기둥들이 세워진 지가 이미 8,000년입니다. 나는 기둥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각각의 기둥을 측정했어요. 높이, 넓이, 그리고 배치 간격. 모든 것이 정교했습니다.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정도의 계산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여럿이 매우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각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이 배치가 뭔가를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15년을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과학자로서의 세계관이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신화를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교 기록은 원시인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했죠. 하지만 여기 있는 건 상상력이 아니었어요. 이건 증거였습니다. 물리적인 만질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느낄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루나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산소 부족 때문이기도 했지만 깨달음의 충격 때문이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고학 발견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건 인류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역사 수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12,000년 전이에요? 루나가 텐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텐진이 웃었어요. 그의 웃음은 길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야 이해했다는 것에 대한 오래된 안도감이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더 오래됐을 겁니다. 우리 전승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파낸 유물들도 그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연대는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과학자로서 말이에요. 텐진이 나를 정확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어요.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요. 마치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데이터에서 본 32도. 그 각도가 여기 있습니다. 32도는 물의 흐름의 완벽한 각도입니다. 세상의 어느 문명도 우연으로 이 각도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말이에요. 히말라야에서, 파미르에서, 알타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쪽 끝에서. 나는 다시 수로를 봤습니다. 32도의 경사. 그리고 내 노트북 속의 데이터. 동쪽 0.04도의 정렬. 파미르, 알타이, 연해주. 그리고 모든 길이 향하는 곳. 한반도.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찾던 게 뭔지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어요. 이건 12,000년 전의 생존자들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배운 기술, 그들이 기억한 방향, 그들이 전승한 이야기. 모두가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설계한 길이었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황혼이 깊어지자 돌들의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1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텐진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있었어요. 산소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변하는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믿습니다. 알타이 산맥의 초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모자처럼 내려와 땅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알타이르 누르라는 고고학자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어요. 그의 악수는 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이 땅에서만 산 사람의 힘이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었죠. 텐진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올 거라고 알타이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맞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것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알타이르를 따라 초원을 걸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알타이르가 손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언덕 위에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였어요. 황금새입니다. 알타이르가 말했습니다. 4,000년 전의 부조예요. 우리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돌에 조각된 새. 그리고 그 새의 몸은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색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루나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만지지는 않았어요. 마치 경배하는 제스처처럼요. 나는 부조를 자세히 봤습니다. 새의 형태는 매우 구체적이었어요. 부리, 날개, 꼬리 모든 것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의 발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뭇잎이었어요. 새가 입에 물고 있는 나뭇잎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정리한 신화 목록을 다시 봤어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다. 그리스 신화에서 새가 새 잎을 가지고 온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그 이야기를 형상화한 부조였습니다. 4,000년 전에 만들어진요. 이건 언제 만들어졌나요? 나는 알타이르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했을 때 약 4,000년 전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부조 아래에 있는 더 오래된 층이 있어요. 그 층까지 가면 최소 8,000년 혹은 더 오래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루나와 나는 눈을 맞췄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티베트 고원의 하늘 기둥보다 더 오래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알타이르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초원 아래 곱은 입구였어요. 돌로 만든 무덤이었습니다. 흙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내부가 노출되어 있었어요. 알타이르가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빛이 무덤 벽을 비췄어요. 그곳에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화에는 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새였어요. 이번엔 황금색이 아니라 검은색 선으로 그려진 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새의 특징은 같았습니다. 나뭇잎을 물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새도 있었습니다. 무지개를 문 새였어요. 그 옆에는 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무지개였어요. 아주 간단한 형태의 무지개. 호의 형태로 그려진 선들. 하지만 그것이 무지개라는 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 아래에는 물결 모양의 선들이 있었어요. 대홍수의 물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이 가득했다가 무지개가 나타난다. 그리고 새가 온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알타이르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전승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물이 다시 물러난 후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고 동쪽에서 새가 날아왔다고요. 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루나도 찍었어요. 우리는 벽화를 여러 번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조명 속에서요. 이 벽화가 증거였거든요. 증거가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알타이르가 무덤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돌판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돌판이었습니다. 표면이 닳아 있었고 풍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위에 새겨진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